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왜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 40대 초에 지인의 소개로 이황재 교수의 글을 읽고 하루 1g의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타민C 하루 섭취량으로 100mg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뇨 배설이 거의 없으면서 백혈군의 비타민C 함량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하루 1g, 즉 1000mg의 비타민C 복용이면 충분하고 비타민C가 부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황재 교수님의 글과 공식적인 권장량 등을 고려하면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 칫솔 질 때 피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잇몸 치료를 위해 치과를 다니기도 했는데 치료 후 일시적으로 피가 나오지 않게 되었지만, 제가 칫솔질을 짧게 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조금만 지나면 다시 피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큰 거를 보는 편인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 변기 안에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붉은색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피는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즈음 저는 정보 검색을 통해 하병근 교수님의 비타민C 관련 3개의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의 면역의 비밀,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이라는 책이었는데, 책에서 저자는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로 5개의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고, 저는 당시에도 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중 비타민C만을 메가도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영양소는 비타민C를 복용하고 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추가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시기가 대략 2010년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제가 약 15년간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실천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비타민C를 매 식사 때마다 3g씩 먹습니다. 보통 식사 중 국의 국물을 이용해서 먹거나 식사 후 물을 먹을 때 복용합니다. 요즘 제가 탁구의 여심인데 저녁 10시 넘어 귀가하게 되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추가로 2g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메가도스를 실천한 이후에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메가도스 실천 이후 새로 발생한 충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잇몸 치료를 한 경우도 없는데 치과는 1년 1회 스케일링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씀드렸던 치질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15년 동안 2, 3회 화장실에서 피를 본 적이 있는데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었습니다. 감기 등 감염성 질환으로 힘들거나 마라톤 참가 등 많이 운동할 경우 비타민C 하루 9g 복용도 부족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칫솔질 때의 피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가끔씩 약간 피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당뇨나 혈압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복 시 혈당은 80 미만이고 당화혈색소는 최근 3년간 5.0, 5.1, 5.3 수준입니다. 혈압은 110에 70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 3년에 한 번은 심한 독감에 걸립니다. 코로나도 비껴가지 못하고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최근 종합검진 결과 갑상선, 간 등의 작은 결절을 발견하였고 위염과 대장 용종은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제 얼굴을 보면 노화를 방지한다든가 종양을 완벽히 예방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AI 검색을 통해 알아본 괴혈병의 증상입니다. 첫 번째 증상으로 피부 및 점막의 출혈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잇몸에서 출혈이 나타나고 잇몸이 붓고 보라색으로 변해 치아가 흔들립니다. 피로와 권태감입니다. 전신에 피로가 있으며 무력감과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상처 치료가 지연됩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오래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벌어집니다. 머리카락과 피부가 변합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거칠어집니다. 빈혈 및 감염 저항력 감소입니다. 감염에 취약해지고 절분 흡수 장애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 관절통, 부종, 우울증, 신경장애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괴혈병의 최종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괴혈병은 비타민C 10mg의 매우 적은 양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0mg만 먹어도 괴혈병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괴혈병의 수많은 증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는 생각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위의 수많은 괴혈병 증상을 고려해 보면 현대인은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비타민C 소모량이 과도하여 모두 약하나마 괴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출근하면서 치과 의사가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을 듣고 관련된 내용을 AI 검색을 통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잇몸 질환을 방치할 때 다음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뇌졸중입니다. 염증과 세균의 혈류 침투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관 건강 약화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해 뇌졸중 및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뇌염증과 신경 손상입니다. 넷째,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폐 질환 등 전신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나 위의 자료에 의하면 잇몸 질환이 독립변수이고 위의 네 종류의 질환들은 종속변수입니다. 상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류의 질환이 종속변수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동의하더라도 잇몸 질환이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괴혈병의 주요 증상이라는 점에서 비타민C 부족이 위의 네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잇몸 질환과 위의 네 가지 질환은 비타민C 부족에 의해 생기는 만성 괴혈병의 증상이거나 괴혈병으로부터 유도되는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비타민C의 구조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산화 비타민C의 구조로서 오각형 링에 붙어있는 수산화기의 수소가 떨어지면서 비타민C가 산화되고 대응하는 물질을 환원시킴으로써 항산화제로서 작용합니다. 비타민C는 두 개의 수소가 떨어져 비타민C 산화물이 되는데 넓은 pH 범위의 산화 방지제 역할을 담당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인간의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간에서 포도당을 원료로 네 가지 효소 작용을 통해 비타민C를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은 이 네 가지 효소 중 마지막 단계인 산화효소가 결핍되어 체내에서 비타민C 합성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체중 1kg당 약 70에서
200mg의 비타민C를 합성하고 70kg의 동물은 하루 약 5에서 14g의 비타민C를 합성한다고 합니다. 위 데이터는 자료에 표시한 대로 AI 검색이나 온라인 게시글에서 사용한 것으로 논문과 같은 1차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염소의 경우 하루 약 2g의 비타민C를 합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하루 10g 이상 합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70kg의 무게를 갖는 성인에 대해 하루 10g의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대략 5g 정도가 체내에 흡수되고 5g은 대장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데, 체내에 흡수된 비타민C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게 되어 일정 간격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되고, 대장을 거쳐 외부로 배출되는 비타민C도 대장 내의 균의 조성을 변화시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의 작용 기작,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체액은 단순히 물로 되어 있지 않고 각종 단백질, 효소, 혈구, 영양소 등 셀 수 없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간의 몸에서 비타민C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한정된 조건을 세팅하여 실험한 결과를 통해 비타민C의 작용 기작을 알아낸다고 하여도 실제로 인간의 몸 안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인체 내에는 강력한 화학 공장인 간이 있어서 다양한 물질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단위 또는 분자 단위의 작용 기작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학에서 임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비타민C의 경우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사실이 임상에 의해 확고히 증명되었습니다. 비타민C의 작용 기작과 관련하여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비타민C가 단백질 합성, 특히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위에 소개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효소 활성화를 보조하는데, 프롤린은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변하는 프롤리하이드록실라제와 라이신을 하이드록실라이신으로 변환하는 라이실하이드록실라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고, 이 효소들은 콜라겐 3중나사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 알다시피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효소 활성에 필요한 철 이온을 환원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효소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가 부족하여 효소가 불활성화되고 콜라겐 구조가 약해지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괴혈병 같은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 염증, 피부 건조 등의 모든 질환은 세포병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뇌, 부신, 눈, 간, 폐. 뇌는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항산화 작용과 신경유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신에서는 호르몬 합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망막에서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아 시력 보호에 기여하는데, 외부의 자외선을 접촉하게 되는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에서는 해독작용과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C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방지와 면역 기능 강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질환, 병에 대해 간략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감기 하면 기침, 콧물, 열, 가래, 두통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의 병원체, 바이러스인데, 그러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기침, 콧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시도를 하고, 열을 통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치료의 대부분은 대증 치료이고, 실제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 자체, 조직 결합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사는 상처를 꿰맬 수는 있지만 상처가 서로 붙어서 아무는 과정은 우리 몸 스스로 해내는 것입니다. 최근 만병의 근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염증도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상처를 치료하거나 외부의 병균을 사멸시키기 위해 백혈구를 동원한 결과입니다. 현대인의 흔한 질병으로 알려진 고혈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기침이나 열은 병의 증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도 병의 중요한 증상인데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혈관에서 과도한 운동이나 압력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 혈관벽이 콜라겐 부족 등으로 인해 상처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런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상처를 막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미세 혈관이 망가져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면역 반응으로 혈압을 높이는 작업을 벌이지 않을까요? 저의 뇌피셜에 의하면 만약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여 상처난 혈관벽 세포를 완벽하게 콜라겐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혈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동맥경화의 원흉으로 불리워지는 LDL이 동원되어 상처를 싸매는 과정이 일어나고 이러한 원인으로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타민C가 충분하여 상처난 혈관이 바로 또 정상적으로 치료된다면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DL이 높은 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고 1차적으로 혈관의 상처를 바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2차적으로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비타민C의 부족이 고혈압 동맥경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혈압 저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대학 연구에서 본태석 고혈압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한 예가 있으며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메타 분석에서 하루 500mg의 복용만으로도 3.84, 1.48mmHg만큼의 혈압 저하를 보고하였고 호주 디킨대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2주 복용 시 많은 혈압 저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비타민C를 먹을 때는 식사 시 1g씩을 반찬처럼 식사 중간에 먹거나 식사 후 물 섭취 시 복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2g, 3g으로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등 질환이나 상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증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몸 안에 일정 정도 유지한다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서는 6시간마다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노벨상 수상자이고
비타민C의 초기 주창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감기 초기 증상일 때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 내지 2g의 비타민C 복용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 복용 시 피부 열감 등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는 혈관 확장에 의한 증상이고 몸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상황에 맞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고 40대 이전의 젊은 분이라면 저의 말을 무시해도 되겠지만 40대 이후 앞에서 언급한 결혈병 증상이 있는 분들은 메가도스 비타민C 복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몸의 불편함은 미미한 괴혈병이거나 만성 괴혈병의 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